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의 상담인데요. 먼저 이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이론을 살펴볼 때, 이 아들러의 어떤 생애를 살펴보면은 이 이론에 대해서 이해가 좀 빠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볼 때, 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요 개인주의라는 것은 어떤 사람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나눌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이러한 어떤 전체성과 완전성을 나타내죠. 자, 이 아들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이트의 이론을 보면은 프로이트 이론하고 거의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아들 같은 제자였습니다. 제자였으나 너무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나니까 완전 프로이트를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이론을 이제 창출한 것이죠. 요 아들러는 어릴 적 삶을 살펴보면은 이 오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가운데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장남에게 맛있는 거를 또 이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구들한테 잘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형한테만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러니까 또 막내는 막내대로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진정 뭐 이렇게 중간에서 많은 그 불평이 좀 있겠죠. 그래서 형에 대한 질투가 있고 또 집안도 가난하고 해서 또 병에 걸려서 그 급성 폐렴으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러가 3살 때 동생의 죽음을 이제 목격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요 아들러는 그 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장님은 아닌데 눈이 매우 안 좋아서 그 눈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눈이 안 좋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과 의사가 됐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약점을 이렇게 이제 승화시키는 과정을 다 거치지 않는데 이 아들러는 그 자신의 어떤 열등감을 이걸 극복해서 오히려 의사가 된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아들러에서 우월성 추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아들러는 자, 프로이드가 무의식에 중점을 줬다고 하면은 아들러는 의식의 성격의 중심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의식에 의한 선택과 책임, 자, 선택과 책임과 어떤 삶의 의미, 성공과 완벽의 추구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프로이드와 아들러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을 우리가 이제 3가지 자아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이들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서로 배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들 사이에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즉 이러한 3가지 자아의 갈등으로 불안이 생긴다. 그래서 그들 사이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보았지만 자, 아들러는 그 인간의 특성을 갈등의 관계를 보지 않고 어떤 자신만의 독특한 이 생활 양식에 의해서 생애의 목표를 설정해서 이 전체성과 통일체에 형성하는 존재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얘기한 어떤 본능적 충동이나 무의식적 과정보다는 이런 사회적 충동이나 의식적 사고가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우리가 그 사회적 충동이나 의식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 심리학 하는 것은 인디비주얼 분리할 수 없는 심리학이다라고 명명을 한 것이지 어떤 사람의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 심리학의 창시자이며 로저스의 인간중심, 플랭클의 실존주의, 브로티에서 할, 그리고 앨리스의 합리 정서적 접근, 번의 교류 분석, 글래서의 현실치료, 그리고 행동치료와 인지치료 등의 상담 이론에 큰 영향을 미친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들러와 프로이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서 살펴보면은, 자, 프로이드는 그 자아, 초자와 원초와 세 가지로 자아를 분리하고 이들 자아는 나눌 수 있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아들러는 나눌 수 없다 라고 하는 전체성과 완전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강조를 하지만 이 아들러는 의식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성격 중심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그 무의식적인 성 충동에 의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만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에 동조를 하고 있죠. 사회적 관심에. 그리고 이런 프로이드는 정신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 아들러는 정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는 어떤 선천적인 유전, 과거를 중시했지만 아들러는 잠재적 능력을 중시를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이 프로이드와 아들러의 이론이 상당히 이제 반대적인 입장에서 보이기 때문에 둘 아들러와 프로이드의 이론의 성격의 차이점 같은 거는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들러의 인간관을 살펴보면은 일단 분리할 수 없다. 전체성과 통합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통적인 것은 프로이드와 아들러의 공통적인 것은 인간의 삶이 초기 6년의 경험에 의해서 많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트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을 비합리적으로 보지 않고 비합리적인 존재라는 것은 어떤 충동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인간관이라 얘기를 한 거지만 이 아들러는 인간을 가치롭고 사회적으로 동기화되며 창의적이고 이런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러는 생애 목표는 이 완전의 추구와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욕구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은 평생 세 가지 주요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삶이 초기 6년의 경험에 의해서 많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생 세 가지 주요 과제는 성일사회입니다. 자, 성일사회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은 서로 분리할 수 없고 서로 얽혀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들러의 인간관은 첫 번째는 전체적인 존재, 총체적인 존재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양극성의 개념을 부정한다. 갈등. 그리고 인간은 이런 목표를 향해서 일정한 패턴으로 인생을 사는 역동적이고 통합된 유기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존재는 그 환경 속의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면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제안을 한 것이죠. 결국은 이런 긍정적인 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요? 사회적 관심 안에 놓여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인 관심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 또 복지에 대한 관심, 사회에 대한 헌신, 인간성에 대한 가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고 이런 정신 건강의 기준이 된다, 증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사회적 관점에서 보며 가족 내 개인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목표 지향적 또 창조적인 존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를 지향하는 인간은 자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할 수 있고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도가 얘기한 인간은 유전과 환경에 반응하는 반응자가 아니라 그 자기가 선택한 목표를 향해서 운명을 개척하고 창조해 나가는 행위자다라고 본 것이죠. 긍정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죠. 그 개인에게 주어진 환경 자체가 아니라 개인이 그 환경을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느냐, 이 현상학적 장. 자, 이것이 이제는 그 똑같은 환경이지만 A는 이 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B는 뭐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거야.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그 개인이 어떻게 그 환경을 느끼고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존재다.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존재. 이것이 바로 현상학적인 관점입니다. 자,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존재.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존재가 바로 현상학적인 관점을 소용했다. 그래서 개인의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그 주관성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한 우리가 반응하는 자가 아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조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우리의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 자, 불행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런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이런 사회적 관계를 강조했다. 그리고 행동 수정보다는 동기 수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올해 행동주의에서는 행동 수정을 강조했지만은 이런 아들러에서는 동기 수정에 관심을 두고, 또 열등감의 극복, 이것이 바로 곧 우월성이 추구가 된다. 이런 것이 개인의 목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현상학적 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자주 이런 용어가 나올 텐데, 이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 개인을 서로 다르게 만드는 개인적 참조의 틀, 이것은 바로 우리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자, 그럼 인간과는 전체적인 존재, 나눌 수 없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존재, 목표 지향적 창조적인 존재,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존재, 현상학적 장. 자,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프로이드의 인간관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분석적 인간관은, 자, 인간은 비합리적이다. 우리가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물학적으로 움직인다. 즉 무의식의 충동에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충동에 의해서 행동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우리는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존재는 6세 이전에 어떤 성격 측면이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6세 이전에 진로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인간관은 상당히 비관주의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6세 이전에 결정돼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6세 이전에 그런 자란 환경, 부모의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성격이 결정돼 버리면 이것은 인간관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관주의적인 인간관을 주장하고 있고, 또 인간은 이런 무의식적인 동기들, 생리적 본능적 욕구에서 동기화된다. 그거에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은 어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와 같이 무의식적인 동기, 자기도 모르는, 그리고 어떤 본능적 욕구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환원주의, 다시 돌아오는 결과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있다. 이런 환원주의적 입장에서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전의식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분류해서 계속적으로 환연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정신증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프로이드는 과거를 중시합니다. 앞으로 계속 과거를 중시하는 거의 없어요. 이 프로이드가 이 과거를 중시한다. 역시 프로이드 아들러는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것이죠. 약간의 차이점은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어떤 개인의 지각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는 어떤 성적인 충동, 리비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리비도를 굉장히 성적인 충동을 중요시했고, 아들러는 그러한 그 성적인 충동 대신에 사회적 충동을 중요시했습니다. 사회적 충동은 인간의 선택과 책임, 삶의 의미, 성공과 완벽에 대한 욕구. 이제 우리가 실존주의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선택과 책임, 삶의 의미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들러는 실존주의의 창시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프로이트는 이런 비합리적이고 이런 무의식적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지만 아들러는 합리적이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결정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무기력한 존재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들러는 창조적인 존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에서 자신의 어떤 창조적인 것을 찾아서 이것을 숙달시켜서 우월의 추구, 완전의 추구를 이룬다는 것이죠. 눈이 안 좋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안과 의사가 됐다고 하는 것, 이런 측면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 프로이드는 성격을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분해서 그거에 대한 갈등을 불안이 생기고 그것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지만이 이것이 이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들러는 성격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아니고 분리할 수 없는 통합적이고 분리할 수 없는 전체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주의적인 관점을 봤다. 이렇게 프로이드와 아들러의 차이점을 우리는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면은 열등감과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열등감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은 자기 자신을 창조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저도 열등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자신의 열등감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통찰하고 또 열등감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이제 열등감과 인간의 어떤 정신병리 현상의 관계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얻은 이러한 선천적인 생득적인 이 열등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대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즉 열등감은 이런 객관적인 원인에서보다는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끼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열등감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은 그런 열등감을 극복해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우월의 추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열등감은 신이 내려준 인간에게 내려준 자연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열등감은 인간이 지닌 잠재 능력을 발달시키는 자극제며 또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말더듬이 모스데니스가 유명한 웅변가가 됐다든지 링컨의 학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다든지 루즈벨트의 신체적인 열세에도 대통령이 됐고 청각장애의 베이토맨, 전능한 소크라테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이러한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했던 그런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월의 추구. 바로 열등감의 극복이 바로 우월의 추구로 넘어가는데, 자, 인간은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보상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우월의 추구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은 보충하며 낮은 것은 높이고 또 미완성의 것은 완성하며 무능한 것은 유능하게 만드는 경향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성공을 위한 목표가 개인을 완숙으로 나아가게 밀어주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이제 긍정 대 부정의 경향을 이제 같이 있는데, 이러한 초기 어린 시절에 받았던 인상과 경험이 바로 이제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 우월의 추구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면은 이런 계속되는 열등감과 또 교사의 교육적 미숙함은 우리가 열등 컴플렉스로 발달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월 컴플렉스로 진행이 된다. 이것은 굉장히 의장술 또는 속임수, 거짓 신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보상 노력은 열등감을 더욱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용어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일단은 아들러 개인주의라고 하면은 열등감, 우월의 추구, 이런 거를 용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활 양식이 있는데, 이 생활 양식은 자, 어릴 때부터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 또는 완전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스스로 창조한 자기 나름의 똑똑한 생활로 보통 자, 5세 이전에 그 틀이 형성이 되고 그 후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는 개인의 인지 조직도다라고 보는 거죠.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생활 양식은 이러한 창조적 자아의 힘이 되고 또 주관적인 통각 경향이며 무의식, 목표 지향적인 전체성, 또 불변성, 예견성 등 이러한 개인 심리학의 주요 개념들로서 그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인간이 유전적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생활 양식은 개인이 창조한 물이다. 선천적으로 이런 영향도 받지만 결국은 어떤 개인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대한 개인이 독특한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주관적인 해석을 강조합니다. 즉 인간이 목적 지향적인 존재이며 창조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자, 이 생활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냐 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활 양식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관심과 활동성 수준에 따라 구별을 되는데, 이제 지배형, 기생 획득형, 도피형,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형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요 네 가지 형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형,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좀 하고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지배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 독재형이다. 자, 부모 독재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사회적 지각이나 관심이 부족하죠. 그 대신 활동성이 높다. 부모 독재형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기생형, 혜택형은 과잉 보호형이다. 또는 너무 허용된 부모 밑에서 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피형은 방임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경을 안 쓰는 것이죠. 그냥 그 삶의 문제를 아예 회피하는 것이에요. 회피함으로써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고, 자, 사회형으로 유능한 형은 이것은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으로 유능한 형은 삶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잘 발달된 사회적 관심의 틀 안에서 타인과 협동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적절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인 유능형으로 상담을 통해서 바꿔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